그 만약 대표님이라면 오늘 딱 내 빌딩을 구매할 수 있다. 신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50억 미만으로 네가 골라라고 했을 때 대표님께서는 어느 지역에 어느 빌딩 구매하시겠습니까? 지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단기간의 시세 차익이나 개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신당동 좀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 신당동이요? 네. 저는 떡볶이밖에 모르는데 네. 왜 그 지역이에요? 자 규청규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이제 굉장히 특별한 곳에 와 있는데 어마어마한 분도 모셨고 저는 여기 올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 왜 왔냐면 우리가 소득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소득이 들어오는 게 저는 세 개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통장 잔고, 두 번째는 내가 일을 하니까 매달 들어오는 그 금액, 월급이요 아니면 뭐 월 매출 이런 게 있겠죠. 그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자산이라는 게 있어. 자산. 이 자산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아는 건물이나 이제 빌딩이 되겠죠. 근데 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실제로 돈이 매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중요한데 이거는 내가 매달 시간을 들여서 또는 근로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돈 말고는 일반적으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지가 없다. 절대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거는 금수저가 아니라면 내가 벌어서 들어오는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일정 나이가 되면 그러니까 50대나 60대 이제 70대가 되면 난 100살까지 살 건데 들어올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없는 거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뭔가 돈이 들어오는 창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그 자산이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강조드리는 글쓰기나 뭐 전자책, 뭐 유튜브, 블로그, 뭐 온라인 비즈니스 다 좋습니다만 그런 것보다 실체화된 그리고 그런 수단들을 통해 갖고 우리가 뭔가 돈을 벌겠죠. 그럼 결국에 어디로 가냐? 건물이나 빌딩을 살려고 한단 말이죠. 왜냐면 노후가 걱정이 되니까. 그리고 내가 일을 안 해도 현금 흐름이 계속 발생되니까. 그것도 압도적으로. 그럼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공부를 한 번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도 여기 귀중한 분 모시고 한번 자리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사옥에도 와 있는데 노블레스 코리아라고 여기가 빌딩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도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빌딩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대체 어떤 분들이 구매를 많이 하세요? 경험적으로? 저희가 이제 과거 저희가 네. 이 어블시에 제가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그래도 네. 연세가 좀 있으신 50대, 60대 분들이 좀 50대, 많으셨어요. 60대? 그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은퇴를 준비하시면서 네. 노후 자금과 관련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임대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 이른바 이제 원룸 빌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매입하셔가지고 꾸준하게 내 소득을 노후 소득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다고 하면 예. 최근에는 연령대가 좀 낮아졌어요. 30, 40대 분들로 내려오면서 그분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조금 얻고자 미리 상업용 부동산에 매입해서 내 경제적 자유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지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단은 연령대가 처음에는 5, 60대 이상으로 약간 지금도 뭐 청년층입니다. 그 정도 나이면 이분들은 은퇴 자금,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래서 임대 수익을 많이 좀 고려하셔서 빌딩을 구매하신다고 한다면 요새 젊은 분들 30, 40대 분들은 경제적인 자유. 저만 해도 솔직히 이런 거예요. 아니 솔직히 일은 조금 하고 집에 빨리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내 가족하고 좀 더 이제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놀거나 취미생활하고 게임하고 이런 걸 하고 싶거든요. 그럼 이 30, 40대 분들이 만약에 건물이나 빌딩을 구매하신다면 몇 억대 정도 금액대는 어느 정도 구매를 많이 하세요? 최초에 많이 보시는 것들은 대부분 50억대 정도 규모, 50억대 30억에서 한 50억 정도 규모를 많이 보세요. 예. 그러시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산이 소액일 거기 때문에 대부분 한 30억에서 50억대 정도를 보시면서 예. 한 달에 본인의 월급 한 3, 400만 원 정도가 임대 수익에서 나올 수 있느냐를 많이 따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 한 달치 월급이 더 꽂히느냐, 통장에 꽂히느냐, 이게 중요하신 분들인 거니까 그렇게 좀 컨셉을 잡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되게 현명하시네요.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내가 대출도 받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대출 받은 거 다 이제 까고 내가 현재 월급을 한 3, 400을 받는 사람인데 추가로 이 건물이나 빌딩에서도 3, 400이 나올 수 있느냐. 그렇죠. 그걸 고려해서 이제 구매하신다는 거죠. 아 진짜 현명하시다. 막 몇십억씩 막 이렇게 노려서 한다면 뭔가 무리를 하게 되고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일 경우에는 또 투자에서도 큰 실패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굉장히 현명하게. 그럼 말 나온 김에 50, 60대 이분들은 대략 어느 정도 금액대를 많이 구매를 그러니까 하세요? 5, 60대 분들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일을 하지 않아도 내 한 달 월급이 꽂히는 정도가 돼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좀 그 규모 정도에서 보시는 것 같아요. 많이들. 근데 이제 이분들은 예. 조금 컨셉이 좀 다를 것 같아요. 5, 60대 분들은 따박 이제 들어오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룸 같은 거 많이 보세요. 원룸? 네. 예.
이제 원룸 같은 경우는 항상 소비층이 일어나고 있고 월세를 좀 받으니까 예.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시고 상업용 부동산을 보시는 30, 4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예. 그러한 월급,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이 건물에서 조금 내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가? 또 많이 고려를 하실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젊으니까 한 방은 또 노려야 돼요. 조금 더 공격적이시죠.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30억짜리를 예로 든다면 실제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예. 그래도 30억대 정도의 건물을 가지고 계시려면 본인의 예. 투자금은 한 25%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좋다고 25%? 말씀드려요. 25%면 단순히 2, 3, 6, 5, 3, 15 7억 5천 정도. 그렇죠. 왜냐면 이제 예. 기본적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가격에다가 일반적인 취득세, 중개수수료, 부대 비용 이런 것까지 해서 계산해 보면 한 25% 정도 선은 가지고 계시는 게 안정적으로 좀 매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대표님 같으면 지금 7억 5천이 있어요. 네. 그러면 빌딩 사시겠어요? 아니면 아파트 사시겠어요? 저는 당연히 빌딩에 삽니다. 당연히 빌딩이요? 당연히 빌딩에 삽니다. 대신 예. 저라면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예. 요즘에 이제 과거에도 그랬지만 예. 한 건물에 꼭대기층 주인집이 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건물을 사서 제가 들어갈 거예요. 아, 그렇네. 네. 예. 예. 그런 건물을 사서 그 건물을 제가 들어가고 밑에 층에서 임대료를 받고 이런 컨셉을 저는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주거도 당연히 해결이 되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건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서 건물이 일을 해서 나한테 월급을 주는 형식으로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아파트나 이런 것들로만 사서 깔고 앉아 있지는 말자가 제 컨셉입니다. 아, 그런데 명확하네요. 저도 원래 돈이 생기면 더 좋은 아파트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아파트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산다면 월세 수익 같은 건 없을 거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건물이 일을 하게 한다. 되게 멋진 표현인 것 같은데 아파트가 일을 하게 하지 못했고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내 주거 때문에 그러고 나중에 시세 차익을 사실은 많이 생각해서 아파트를 살려고 했던 거거든요. 혹시 요 10억짜리 아파트 혹은 5억짜리 아파트가 5억이라면 7억, 뭐 10억이라면 한 3, 4억 정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했던 건데 이거 깔고 앉아 있었던 거네. 그럼 이제 제가 만약에 5층짜리 빌딩을 매입을 했다고 치면 30억이에요. 네. 그러면 뭐 규모가 많이 크진 않겠지만 충분히 용도에 맞는 걸 구매했다고 봤을 때 입지에 따라서도 다르긴 하겠네요. 근데 어떤 업종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층별로. 기본적으로는 예. 요즘 많이 제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형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업종이 제일 원하시는 거죠. 예. 사실 이제 내 건물에 순댓국집이 들어와 있느냐, 순대국집. 네. 아니면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는 거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달라요. 전국의 순대국집 사장님들 굉장히 열을 받아 하실 것 같은데 저 참고로 순대국집 엄청 저도 순댓국 상당히 좋아합니다. 소주 한잔 일 끝나고 이거. 사실 좋죠. 위에서 내려와서 순댓국에 소주 한잔 먹고 올라가는 거 그렇지, 너무 좋긴 그렇지. 한데 이제 건물 가치나 이런 것들을 외관 관리 이런 것들로 보면 최근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종을 많이 선호하시고 그리고 나서도 조금 더 원하신다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장기간 갈 수 있는 병의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원하십니다. 이게 저희가 쉽게 말하는 우량 임차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네. 병원이나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있다가 빠져나가는 케이스가 없고 대부분 3년, 5년 정도를 계속 장기간 계시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임대료도 벌어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그 업종을 선호하시죠. 좋군요. 혹시 이런 뭐 장기간 이런 거에는 은행 같은 것도 혹시 포함돼요? 맞습니다. 은행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건물이 좀 규모가 있다라고 하면 은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좀 상당히 병의원보다 더 길게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선호하시는 업종이 되기도 하죠.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지금 저희 아들이 6살이에요. 네. 6살 이제 7살 됐구나.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얘가 어린이 전문 교육기관 있잖아요. 네네네. 말은 학원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근데 그런 데도 보니까 평형을 크게 가져가서 뭐 1층, 2층, 3층을 막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도 괜찮습니까? 그런 업종도? 그런 업종 같은 경우는 입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입지? 특히 항아리 상권이라고 표현하는 아파트 근처, 대형 주거단지 근처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병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유아 학원들 그리고 전문 학원들, 전문 기관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업종을 상당히 선호하세요. 그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한 번 입지를 잡으면 이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고 아이 키우시니까 아시겠지만 왜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2층에서 태권도장 다니고 3층에 올라가서 피아노 하고 4층에 가서 수학학원 갔다가 다시 2층 가서 태권도장 갔다가 거기서 퇴근하고 이런 걸 상당히 선호하시죠. 그렇게 건물을 설계해도 되겠네요. 그럼요. 임차를 맞출 때 그래서 그렇게 맞추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혹시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그런 것도 혹시 신경 써서 임차를 네, 하시나요? 맞습니다. 이 임차를 맞춘다라고 하면 건물을 사놓고 임차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을 살 때
임차는 어떤 업종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컨셉을 맞춰놓고 건물을 사게 되어 있고 그 건물을 사서 대수선이나 신축 이런 것들도 그 임차 업종에 맞춰서 컨셉을 잡고 건축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노블레스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게 아예 그냥 뭐 처음부터 아주 끝에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도 전부 다 그냥 다 하시네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 건물이 저렴합니다 혹은 이 건물이 좋아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활용하시는 게 이 건물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컨셉을 직접 잡아드리고 그 맞추는 것까지도 저희가 발로 직접 뛰어서 최대한 맞추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빌딩을 살 날이 죽기 전에 혹시라도 온다면 당연히 이제 우리 대표님과 같이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걱정돼서 물어봤어요. 혹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돈이 없어요. 참. 이런 것도 기왕 말 나온 김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까 순댓국집 같이 이제 뭐 내려치기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너무 좋은 업종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딱 순댓국이 들어왔는데 이 집이 장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순댓국집 사장님이 건물을 역으로 내가 그냥 이 건물 내가 잡아먹는다. 내가 살게.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실제 이제 건물에서 뭐 단층, 예. 대부분 한 2층 정도 건물을 가지고 계신 건물주가 계셨고 거기에 예. 계시는 1층이 국수집 같은 경우가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계시다가 예. 이 국수집이 너무 잘 돼서 매출이 너무 좋아지니까 다른 데로 옮기기는 싫고 그렇다면 이 건물을 사보자 해서 이제 역으로 건물주한테 제안하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어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만약 내가 자식이 있다 그러면 잘 되고 또 입지가 뭔가 이제 보증이 된 것 같아. 입증이 된 것 같으니까 야 너 나가. 야 우리 아들이 여기서 뭔가를 하게끔 해야겠어.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있죠. 당연히 있죠. 그 건물주가 이렇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래 그럼 네가 나 사주면 나 갈게 이런 경우도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케이스에서는 가격만 사실 맞으면 충분히 거래가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건물주분께서 이제 1층 장사가 잘 되니까 너 나가 내가 할래 이런 것들이 좀 됐다면 지금 이제 상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고 그런 것들이 사실 잘못하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도 권유해드리지는 않고 당연히 저희가 권유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왜냐면 단순히 뭐 자산가분들이 뭐 건물 사고 빌딩 사는 거야 뭐 일반적인 우리가 마치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밥을 먹어야지라는 그런 너무 당연한 건데 사실상 돈이 잘 없고 그다음에 이제 막 출발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처럼 한 40대 이상의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당장 벌이는 별로 없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어떤 경제적인 자유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건물주나 빌딩주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혹시 특이한 직업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운동선수라든지 네. 저희 쪽으로 오시는 분 중에 좀 특이한 분이라고 하면 뭐 당연히 연예인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운동선수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돈이 많던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단기간에 본다고 하면 그래도 운동선수 분들이 조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계약금과 관련된 것들이 목돈으로 한번 들어오게 되니까 그래서 그 목돈을 가지고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연예인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인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활동 시기가 조금 더 길다라고 보면 운동선수분 분들 같은 경우는 활동 시기가 좀 짧잖아요. 대부분 40대 전에 은퇴를 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면 40대 이후에 무언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업용 부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계약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덜어 있습니다. 연예인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약간 좀 기복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운동선수분들은 진짜 뭐 예전에 류현진 선수처럼 FA에게 한번 땡기면 목돈이 확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 대박을 한번 터뜨리고 나면 그 목돈을 계속 채에서 쟁여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연봉이 또 보장되어 있다 보니까 그 계약금을 가지고 상업용 부동산을 사시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이 혼자 사시기 좀 힘들다라고 하면 같이 FA 대박을 터뜨리신 두 분이 모여서 공동 투자를 하시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럼 싸우지 않습니까 혹시? 공동 투자는? 그런 건 없나요? 공동 투자를 하게 되면 뭐 당연히 배우자분이랑도 싸우시잖아요. 저도 와이프랑 자주 싸우니까 당연히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조율과 관련된 것도 당연히 어느 정도 해드려야죠. 그렇습니까? 보통 이제 공동 투자라는 게 잘 감은 안 오는데 그냥 야 5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너 30억인지 나 20억 있어 그럼 둘이 살래? 이것도 이제 가능한 건가요? 당연합니다. 그럼 나 1억 있고 너 49억 있으니까 살래?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그것도 공동 투자의 하나죠. 그러니까 이게 지분 투자, 그러니까 지분 계약으로 가는 걸까요? 네, 맞아요. 건물에 매입할 때, 상업용 부동산에 매입할 때 너의 지분은 얼마, 나의 지분은 얼마, 혹은 이 두 분이 모여서 개인 명의로 사시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무언가의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이 매입하시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개인이 사는 거랑
법인이 사는 거랑 세금은 보통 등록세, 취득세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세금 내는 거에 있어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해요? 법인은 이제 법인세라는 이름으로 통칭해서 법인세를 내게 되어 있고 예. 개인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이니까 사업소득도 당연히 종합소득세에 들어갈 거고 음. 양도할 때도 양도소득세라는 걸 또 따로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 뭐 최대 크다라고 하면 양도소득세 49.5% 50%까지 세금을 내야 하고 예.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한 20% 정도. 아, 그럼 법인이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 훨씬 유리한 건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더 많지만 또 그 안에서 또 뜯어보면 이제 법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주주들이 배당을 해가야 되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또 배당 소득세, 그 법인의 주인인 주주들이 법인의 자금을 쉽게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한 단점은 당연히 있습니다. 하긴 또 꼭 마치 이제 광에서 꽃감 빼먹듯이 내가 그렇죠. 막 돈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법인이라는 게. 횡령이니까요. 그리고 공동 투자라는 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예. 뭐 이른바 뭐 어디 리치 회사나 혹은 블로그 이런 데서 모여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공동 투자를 하는 것만 생각하시기는 하는데 예. 가족분들, 형제 자매가 있다라고 하면 나 얼마, 나 5억, 형 5억, 부모님 5억 이렇게 뭐 세 분이 모여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도 공동 투자의 일환이거든요.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물론 이거저거 막 교묘한 게 많은 계산 절차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경우의 수도 많을 거고 그 대표님 같으시면 그 혼자 사는 것보다 개인 명의로 사는 것보다는 만약 가족들이 법인 구성 여건이 된다고 하면 가족들을 좀 어느 정도 모아서 사는 게 훨씬 그렇죠. 이득이라고 그렇게 이제 하시겠네요. 진행을. 대부분 그렇게 좀 더 많이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메인 지역에 조금 가격이 높은 것들이 시세 차익도 충분히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가용 자금을 좀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족 법인을 좀 추천드리기도 하고 공동 투자를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특수한 직업들이 운동선수나 뭐 연예인 이렇게 이제 유명한 분들 외에도 혹시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뭐 거액의 돈을 벌었다라던 이런 케이스들이? 그런 케이스도 덜어 있긴 합니다. 뭐 제가 뭐 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급격하게 내가 네. 어디서 이제 목돈이 한 10억, 20억 정도가 생겨서 음. 이거를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있고 예. 혹은 뭐 사업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른바 갑자기 대박을 터뜨려서 20억이 생겨서 이거를 좀 묶어놓고 싶다. 근데 이제 금융기관에 묶어놓기에는 좀 그러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죠. 혹시 뭐 범죄자나 뭐 이런 분들도 오시나요? 글쎄요, 그거까지는 혹시 촉은 오는 사람이 있던가요 혹시? 아무래도 조금 애매하신 분들, 예. 이게 이 자금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분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뭐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나도 중개만 하면 되니까 이게 농담입니다. 제가 다양하게 여쭙는 건 계속 이제 뭔가 가능성을 찾는 거야. 어떻게든지 개인도 잘 된 사례가 있어서. 왜냐면 건물이나 빌딩 같은 게 당장은 되게 멀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목적이 없거나 목표가 없으면 내가 행동 자체도 하지 않거든. 그렇죠. 그럼 만약에 7억 5천 정도가 있으면 내가 건물주나 빌딩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7억 5천이 내 인생의 목표는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거 가지고 그럼 내가 이 금액을 일단 달성하기 위해서 온라인 비즈니스도 열심히 하고 글쓰기도 하고 전자책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뭐 아니면 내 직업 세계에서도 열심히 해가지고 반드시 이걸 맞추겠다. 그 오늘부터 이제 절약해야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니까. 그렇죠. 예, 재테크 할 때도. 예,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7억 5천 정도면 이거 어떻게 보면 가능한 수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한테 오셨던 고객분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예. 뭐 저희 유튜브에서도 한번 언급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예. 본인의 자금 한 5억 정도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계셨는데 본인이 또 저희가 잘 자산을 분석해 보니까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5억 빼고 자기 자산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 이분한테 저희가 과감하게 말씀드렸어요. 아파트를 파시자. 그래서 그 금액을 합쳐서 상업용 부동산으로 넘어가시자. 그걸 저희가 이제 주택시장 점프업이라는 단어로 해서 말씀을 프로젝트를 설명을 드렸고 그분은 그래서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을 사면 내 거주는 어떻게? 월세 사셔라. 상업용 부동산에 나오는 임대료를 월세 내시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월세로 넘어갔다가 이게 상업용 부동산이 최초에 그분이 40억 정도 매입하셨어요. 40억. 5억하고 본인이 예. 가지고 계시던 5억하고 아파트 판 자금 이렇게 해서 합쳐서 40억 정도 건물을 사셨고 지금은 그 건물이 한 120억 정도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만들어진 임대 수익 여러 가지 뭐 본인이 또 사업을 하시니까 거기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매각하셨던 아파트를 다시 매입하신 케이스. 그분은 그래서 한 5년 정도밖에 안 지났거든요. 5년 만에 120억짜리 건물주도 되면서 동일한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고 계시는. 그래서 본인이 자금이 어느 정도 너무 적어서 나는 건물 투자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사실 뜯어보면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처럼 진입장벽이 막 엄청 높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높지 않네요, 정말. 물론 돈이 없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VIP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시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제가 볼 때 저처럼 막 돈 없이 대충 쫄래쫄래 다니는 사람들하고 좀 뭐가 다를 것 같은데 좀 많이 좀 까다롭고 그러진 않으세요? 상당히 까다롭고 깐깐하십니다. 이 얘기를 들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럼 당연하죠, 당연하죠. 어떤 점에서 이렇게 까다롭고 깐깐하실까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시고 하면 예. 어느 정도 본인의 일을 이제 비서나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본인은 골프 치러 다니고 뭔가 여가 생활을 즐기고 할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렇지 않으세요. 생각보다 저희 사옥을 찾아오실 때도 본인 차를 가지고 오신다거나 이러시지 않으시고 지하철 타고 오시고 지하철 타고. 오실 때도 그냥 패딩 잠바 이렇게 입고 오시기도 하고 실제 이분들도 깐깐하시기가 정말 깐깐해요. 그래서 뭐 저희가 건물을 만약에 소개시켜 드리면 예. 그 건물 주변을 몇 날 며칠을 가십니다. 밤에도 진짜? 가보시고 주말에도 가보시고 계속해서 시간대별로 다니시면서 주변의 분석 본인 나름의 또 분석도 해보시고 그 안에서 이 본인 분석이 맞다 너희가 하는 말이 맞아 라고 하면 그게 의사가 합치가 되면 건물을 매입하시고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냥 우리 쇼핑하듯이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건물 이거 오케이 요거 하나 살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건물을 하나 선택할 때도 상당히 오랜 시간 장기간 둘러보시고 꼼꼼하게 분석하시고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하시는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깐깐하고 까다로운 거군요. 저도 이제 얘기를 몇 가지 이제 돌아다니면서 들어보면 보통들 그러잖아요. 막 분산 투자하고 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부자분들은 어땠냐면 한 분야에서 전문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깊숙이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의사결정 어떤 걸 하더라도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올바른 선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반면에 막 자잘하게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아는 분들을 치고 잘 되는 경우는 이상하게 잘 못 봤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맥락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분들께서도 자기가 전문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또 추가로 또 전문가가 옆에서 이렇게 대표님 같은 분들이 컨설팅 조언도 다 해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또 공부를 하는 거야. 나름대로 이 건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집중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계속 따져보고 그래서 결국 좋은 선택을 하게 된다. 건물주분들이 굉장히 깐깐하신데 이것도 혹시 재미난 사례가 하나 있을까요 혹시? 이분들 같은 경우도 실제 본인 건물을 매각하시거나 매입하실 때도 1, 2억을 더 주고 사거나 1, 2억을 깎아주는 것은 정말 통 크게 해결해 주시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또 이면을 둘러보면 우리 ATM기에 가면 수수료 나오잖아요. 그 수수료 그렇죠. 200원, 300원을 아끼기 위해서 제 시간에 가고 절대로 타임기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러세요. 대단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두부가 990원인데 여기에서 1, 200원 더 싸면 그건 무조건 사게 된다. 근데 이제 만약 명품 같은 거를 샤넬 같은 가방을 여기서 500만 원에 살 수 있는데 저기 한 1km 정도 가면은 거기서 한 5만 원 정도 깎아주는 거야. 그러면 안 가요. 그냥 이거 사고 그죠, 가야지. 이런 현상인 거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 연세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 지하철 우대권 항상 사용하시고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있으세요. 지금까지 준비하셨던 혹시 빌딩 중에서 가장 고가는 어느 정도였어요? 제가 거래해봤던 것 중에는 이제 강남에서 한 450억 정도. 450억? 네. 양쪽으로 매도 매수 전부 다. 전부 다요? 네. 그럼 이분이 내신 세금은 어느 정도 내셨어요? 450억 정도면? 뭐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이제 4.6% 정도를 당연히 내셨을 거고. 취득세가 4.6%군요? 그때 개인으로 거래를 하셨거든요. 그 안에서 당연히 재산세나 그 안에서 당연히 벌어들인 임대소득 이런 것들 때문에 소득세가 당연히 나갔을 거고. 그래서 그 규모 정도가 그렇게 종류적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럼 450억 정도면 뭐 현금 박치기로 사셨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분들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본인의 현금과 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조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물을 매입하셨죠. 야, 이게 450억이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로또가 한 40번 맞아야지 나올 수 있는 돈이기도 한데 물론 너무 멀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야, 이분들이 어떤 뭐 사자의 심장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뭐 척척 거래를 하는가요? 아니면 어떤 마인드로 보통 이분들은 하세요? 예, 이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사자의 마음으로 오케이 들어가자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450억 내에서도 내가 저 450억짜리 건물을 샀을 때 저 건물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가? 라는 가치평가를 반드시 하시고 그 분석을 저희를 통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시고 어떤 분석을 너희가 갖고 있어?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보시고 건물을 당연히 매입하십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또 경기라든지 이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도 닥치지 않습니까? 경기라든지 그 만약에 400억짜리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손절 타이밍이 있다면 언제쯤 손절이 좋은지 450억짜리 건물을 매입하셨다가 손절 타이밍이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상업용 부동산은 손절 타이밍이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 네.
오히려 손절한다기보다는 그 손절하는 타이밍, 그러니까 혹은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역대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걸로 보면 손절은 없고 그 안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내가 버틸 수만 있다라고 하면 버티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최근 한 2, 3년 정도처럼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이런 것들인데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내가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이 450억짜리 건물에서 만들어지겠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450억짜리도 건물을 매입했을 때도 이 450억에서 내가 가치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게 가치를 끌어올릴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 위기를 충분히 슬기롭게 극복하실 수 있으니까요. 손절보다는 버틴다. 결국엔 우상향할 거다. 그렇죠. 이런 거죠. 과거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면 IMF 시절에도 상업용 부동산에 매입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뭐 최초에는 건물 뭐 10억짜리 혹은 20억짜리 건물을 매입하셨는데 그게 지금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 200억, 100억짜리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버티시는 거죠. 그 건물의 가치를 높이려면은 어떤 거를 좀 해야 될까요?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건물을 2층, 예를 들면 2층짜리 건물을 부시고 5층짜리 건물을 짓는 것. 2층짜리 부시고 5층짜리 짓는 거. 신축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혹은 아니면 이 건물이 낡은 건물이다 라고 하면 건물 외관을 깔끔하게 맞춰서 대수선을 하는 방향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건물이 내가 봤을 때는 임차를 조금 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기존에 있는 임차인들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는 것. 이런 것들도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한 예를 들면 연예인 박명수님이 이제 해화동 쪽에 스타벅스 건물, 지금은 이제 스타벅스 건물이 된 거죠. 과거에 있던 건물이 그 안에 임차인분들이 이제 좀 있었는데 그분들을 다 내보내고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를 입점시키면서 이 건물이 가치가 극대화돼. 그래서 높은 가격으로 팔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건물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 건물에 어떻게 하면 대형 프랜차이즈 이런 스타벅스나 병의원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입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매입할 때도 이 입지 내에서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이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꼼꼼하게 잘 분석을 해야 하고 병의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배우 세대들이 충분하게 올 수 있느냐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여의도 같은 오피스 상권 이제 같은 경우는 주말에 싹 죽잖아요. 그렇죠. 주말에 이제 출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아파트 주변 같은 경우는 하루 24시간 내내 1년 365일 내내 사람이 돌아다니세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병의원이나 카페 이런 것들, 프랜차이즈 업종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상당히 좋죠. 그렇군요. 그럼 입지가 좋으면 아무래도 가격이 비쌀 텐데. 그렇죠. 입지가 좋으면서도 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30억, 40억 정도의 그 매물들도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건물주 분께서 어느 정도 이 건물의 관리를 좀 미흡하게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들이 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좀 있으셔서 오케이 나 이 정도면 돼 라고 생각을 하셔서 건물의 가치를 끌어올리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잘 공략해서, 그런 건물들을 잘 공략해서 매입해서 건물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게 상당히 좋은 작업이죠. 그 정도면은 좀 고민하고 시간을 들여서 좀 이렇게 해볼 만한 일이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알짜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만약에 30억짜리 건물 같으면 물론 평형은 또 입지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개인적인 궁금한 점이, 만약에 얘를 건물을 갖다가 살짝 리모델링한다. 아까 이제 대수선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것보다 약간 좀 돈을 어느 정도 들여야지 조금 그래도 외관이나 내부가 좀 나아질까요? 기본적으로 한 30억 정도의 건물을 샀다라고 치면, 물론 건물 노후화의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못해도 한 5, 6억 정도는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좋긴 하겠습니다. 5, 6억 정도요? 만약에 이제 4층, 5층짜리 이상의 건물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과거의 건물 같은 경우는 승강기가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승강기를 삽입한다라거나 이런 것들 하나만으로도 임대료가 상당히 달라져요. 손님이 5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는 곳이 있고 5층을 승강기 타고 가는 곳이 있고 하면 당연히 승강기 타고 가는 곳이 훨씬 더 장사도 잘 될 거고 임대료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몇 천만 원 갖고는 안 될 거고, 이 승강기 같은 것들은? 승강기 같은 경우만 삽입한다라고 하면 그 정도 가격에도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대표님 참 이 업계에서는 이게 밸류업이라는 다소 좀 어려운 표현들을 쓰고 계신데, 이게 단순히 이제 저희가 이해할 때는
빌딩을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단순하게 밸류업이라고 저희가 표현 드리는 것은 예. 이 건물 혹은 이 토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본연의 가격을 되찾는 것을 밸류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마치 그러니까 내려치기 당하거나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건물, 이 부지를 단순하게 비싸게 판다라는 느낌보다는 본연의 가치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상권 내에서 이 건물이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건물이었는데 지금 2층까지밖에 없더라. 예. 그걸 5층까지 짓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에 다른 임대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본연의 가치로 올라올 것이고 그에 맞는 가격으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것들이 밸류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들 중에는 이런 숨은 보석들을 찾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어요. 아, 그렇네요. 이게 건축 법규나 뭐 무슨 관련 법에도 이제 능통해야지만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렇죠. 보는 눈이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 사실 토지가 가지고 있는 예. 여러 가지 규제들은 다 정해져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건물엔 이 토지에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고 또 어떤 종류의 건물들이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건물이 실제로 그렇게 지어져 있느냐, 다 찾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본연의 가치대로 최대한 토지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물을 완성시켰느냐, 그러면 그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됐을 때 밸류업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것은 밸류업이라고 표현드리지 않아요. 그건 사실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요. 미처 몰랐던 어떤 가치를 내가 발견해서 본래 위치로 돌려놓고 그 값을 받는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네, 맞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입니다. 네. 저희 지금 이 계신 사옥 같은 경우도 예. 원래는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아, 예. 2층짜리 이제 국수집 같은 이제 음식점이 있는 건물이었는데 진행을 하면서 쫙 밀고 건물을 새로 신축해서 5층짜리가 된 건물인 거죠. 어쩐지 밖에서 봤는데 무슨 연예인 기획사 같은 느낌으로 네. 굉장히 막 고급스럽고 막 이렇더라고요. 얼마에 사셨어요? 이 건물 얼마 정도면 사시겠어요? 100억? 100억. 아, 100억은 안 됩니다. 아, 저희가 그래요? 그렇게는 드릴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이 건물 현재 평가하고 있는 가격은 200억 정도로 평가하고 200억.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단하네요. 원래는 그럼 어느 정도 가치였어요? 이게? 그 가격과 관련된 거는 저희가 오픈해드리기는 조금 애매해서 그래요? 사실. 그 빵에 가는 건가요? 아니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예. 그 가격이 이제 상당히 좀 저렴하게 매입을 하긴 했습니다. 네. 아, 직전에 그 판매하신 분이 굉장히 열이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럼 이제 힘들게 이렇게 건물이나 내 빌딩이 됐어요. 내 집 같기가 아니라 내 빌딩 같기가 됐는데 이분들이 혹시 주의해야 될 게 혹시 있습니까? 뭐 약간 포괄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분들은 이제 가장 신경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건물 관리와 관련된 건물 것이 관리.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건물에서 꾸준하게 임대 수익이 벌어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을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서도 뭔가 세금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도 당연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임차 관리와 관련된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긴 또 건물 또 사다 놨는데 또 거기에 임차 안 들어오고 막 거기 공실돼 있고 막 부동산 번호 적혀 있고 연락 주세요. 그렇죠. 또 주인 집 이렇게 돼 있으면 마음이 진짜 아플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나가는 데는 더럽게 안 나가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체 공실을? 공실을 어쨌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위아래가 같이 입점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긴 위아래가,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한쪽이 먼저 빠져나가는 것을 좀 주의를 해서 예. 밑에 쪽에서 그래도 대형 프랜차이즈 업종이나 좀 유명한 맛집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후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임차 맞춰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1, 2층 임차를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1, 2층. 혹시 대표님께서 직접 그 대형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도 좀 입점을 좀 하도록 좀 그것도 네네네네. 저희도 지금 이번에 진행했던 곳에서 이제 예. 스타벅스가 들어온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같이 마찬가지 헬스장 예. 같은 경우가 임차가 맞춰지는 케이스, 이렇게 해서 맞춰서 들어오는 케이스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 뭐 여쭤보지 않아도 뭐 전방위적으로 세금부터 뭐 임차인부터 뭐 전부 다 전방위적으로 다 이제 서비스 전문적인 서비스를 다 하시는군요. 그 말하자면 일반적인 공인중개사 사무소 같으면 사실상 여러 가지 신경 써주긴 하지만 사실 중개 서비스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노블레스 코리아 이제 중개법인에서는
그냥 해줄 수 있는 컨설팅의 범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시작 매입부터 뭐 중개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월세 맞추는 거, 그러니까 임차인 맞추는 것부터 건물 관리, 뭐 수선 말하자면 이제 가치를 높이는 거, 밸류업 이런 네. 것들까지 전부 다 이제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의 설명이라는 게 되게 상업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실은 이런 거 하나 놓칠 때마다 데미지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맞아요. 예, 저도 만약에 돈이 된다면 당연히 전문가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뭔가 일을 처리할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빌딩에서 이제 주의할 점을 좀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혹시 내가 빌딩을 사긴 샀어요.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사긴 샀는데 이 사람이 안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부동산 샀을 때 예. 내가 생각했던 컨셉이 있을 건데 그 컨셉에 맞춰서 대수선이나 신축을 하려면 임차인분들이 빠져나가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가급적이면 잔금을 치르기 전에 내 소유권으로 돌아오기 전에 임차인분들이 나가면 너무 좋은데 더러 저희한테 오시는 케이스들 중에 건물을 매입해서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왔는데 명도가 안 돼.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한 명도 과정이라든지 임차인분들을 내보내는 과정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좀 잡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도 충분하게 이렇게 계획을 잡고 비용은 이렇게 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매입하실 때 예비비로는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석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덜컥 건물을 매입하시는 케이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좋지 않은 케이스예요. 특히 건물과 관련된 게 내가 무언가 밸류업을 하려고 하면 충분히 그 시간이 들어가야 합니다. 신축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건물이 멸실되고 나서 공사, 준공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년 혹은 2년 정도 대출 이자를 내가 계속해서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그 기간이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서 그 기간이 1년 이상 길어진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 적어지는 거고 내가 내야 되는 이자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얼마나 잘 단축시킬 수 있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도 그것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가야 되는 요건이 되면 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쫓아낸다는 개념은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예. 이제 대부분 이제 임대료를 3기 이상 연체를 하셨다거나 이런 케이스에서는 내보낼 수 있고 예. 일정 기간, 그러니까 상임법,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받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 10년이거든요. 10년을 보호받은 이후에는 좀 나가주십사라고 협상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리고 저희가 뭐 한 번은 걸어 있는 케이스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건물에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가 붙어 있기도 합니다. 건물의 사이드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그 안에서 무언가 상업행위를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제 철거라는 것들을 진행해서 법 집행관 분들이랑 다 이제 나가서 이제 실제로 퇴거를 진행해야 되는 케이스들도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 케이스에서도 이제 이분은 예. 본인의 생존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 또. 예. 진짜 불사합니다. 모든 것을 불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겪었던 것 중에 가장 곤란했던 분이 그 임차인분이 저희가 이제 다 집행관분들이랑 다 나갔는데 예. 가스통 들고 가스통. 왜 들어오면 난 바로 불 붙이겠다. 이런 케이스들도 있었거든요. 참 안타깝지만 참. 그렇죠. 저희는 그런 애들이 어쨌든 많구나. 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뭐 사실 실제로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철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강제 집행관분들도 다 떠나시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그 임차인분들을 저희가 직접 만나서 설득하고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드립니다 라고 또 말씀드리고 나가셔야 되니까 설득을 해드리고 혹은 채찍을 드리기도 하고 당근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원활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상을 지도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사전에 건물을 매입하실 때 이전에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이게 장기간 길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고 돈과 관련된 게 상당히 지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네요. 단순히 이제 뭐 신축 입장에서 멸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건물을 이제 뽀개버리고 새로 이제 올리는 기간도 1, 2년 걸릴 수 있고 거기다 또 임차인 문제까지 겹치면 그 기간이 더 길어져서 내가 버텨내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 안에서는 어떤 수익이 발생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야,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마치 이제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준비 되게 열심히 하고 그 건물이나 빌딩 실무도 내가 다 알아. 사실은 전문가 없이도 가능해서 입지도 좋고 내가 조금만 어떤 행위를 하면 건물 가치도 많이 높아질 이런 애야. 그 잘 매입도 했어. 좋은 가격에 내 컨셉에도 맞아.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명도가 안 되네.
이래버리면 이런 거죠. 결혼을 했는데 남자고 여자고 따지지 않고 키 크고 참 잘생기고 예쁜 분하고 잘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했더니 하자가 심각한 게 하나 있는 거야. 야, 이 결혼 생활 유지가 안 되죠 이게. 가령 새벽 4시까지 술을 처먹고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식이면 얘랑 같이 살겠어 이거? 여자고 남자고? 예, 그런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본질적인 건 들어왔을 때가 문제구나 이게. 그럼 이제 대표님께서는 영업을 하실 때도 영업이 핵심인 곳,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으로 보는 혹시 역량 내지는 자질이 있다면 또 뭐가 한 가지만 더 꼽아주신다면. 자질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석력입니다. 분석력? 네, 결국 이 고객의 어떤 성격을 파악해서 분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고객의 투자 성향을 분석하는 것, 혹은 자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는 것, 그리고 부지와 관련된 것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긴 이게 돼야지 고객하고 또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 들여서 보시는 편이세요? 조사하실 때? 저희는 하루 업무가 그걸로 시작해서 하루 업무가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거의 365일 그걸 하고 있어요. 365일 뭐 주변에 가족하고 주말에 어디 운전하면서 가면서도 예. 저 건물? 그러면 이제 다음날 와서 다시 분석하기도 하고, 혹은 고객이 나 이 건물 찾아주세요, 이런 건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그에 맞춰서 또 부지를 선정해서 프로젝트를 짜고, 단순하게 이 건물이 좋아요가 아니라 이 건물을 지금 바라봤을 때 이 건물에서 토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냐, 이 건물에서 밸류업을 어느 만큼 할 수 있나 라는 부지 선정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프로젝트 분석, 이것들에 상당히 많은 시간, 거의 1년 365일 내내 그걸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직업군에 또는 영업군에 이제 속한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네네. 이분들을 위해서 혹시 한마디를 해준다면 VIP 만날 때 되게 조심해야 돼 이런 거, 내 경험은 이렇다라는 거 혹시 있으실까요? 그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본인 개발, 역량 개발에 신경을 예. 정말 많이 써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함양돼야 하고, 특히 예. 법률 규제나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두어야 하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항상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뉴스 이런 것들 항상 많이 접해야 하고, 가급적이면 저는 종이신문 많이 보는 거 종이신문. 네, 추천드립니다. 제가 느낄 때도요. 지금 온라인 시대가 되었고 온라인에 잡지조차도 뭐 수백 종이 이제 무료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8,9,000원에 볼 수 있는 시대긴 한데, 종이신문을 보는 유용성은 이렇다고 생각해요. 많은 정보 중에서 다 소화할 수 없으니 그 일부 거기에 나와 있는 하이라이트 기사만 봐도 충분히 돌아가는 게 보인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예. 그렇게 종이신문 활자로 된 걸 조금 보다 보면 본인의 어휘력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니까, 뭐 글과 관련된 걸 많이 접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역시 전문가들은 다릅니다. 역시 한정된 정보에서 깊이 들어가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정보를 취급하다 보면 오히려 막 조바심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예, 하나 또 구독해야지. 조중동입니까? 그 만약 대표님이라면 오늘 딱 내 빌딩을 구매할 수 있다, 신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50억 미만으로 네가 골라라고 했을 때 대표님께서는 어느 지역에 어느 빌딩 구매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조금 공격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서, 공격적인. 네, 지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단기간의 시세 차익이나 개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신당동 좀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 신당동이요? 네. 저는 떡볶이밖에 모르는데 네. 왜 그 지역이에요? 최근에는 이제 힙당동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MZ 세대들이 성수동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많이 업종들이 많이 신당동 쪽으로 많이 옮겨왔어요. 그래서 신당동에 가면 맛집들도 좀 있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 사진을 찍기 위한 식당들, 카페들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개발하기 좋고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어서 신당동이 상당히 좋고, 그래서 상당히 신당동을 많이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한 가지 정도 더 본다라고 하면 금액대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강남에서 청담동, 대치동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비싼 데 아닌가요? 원래도 비쌌는데 예. 청담동, 대치동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라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공서에 허가를 받으세요라는 규제가 있었거든요. 예. 그 규제가 풀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담동, 대치동의 거래가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담동, 대치동도 상당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면, 3면에 개발할 수 있는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건물들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동안 이제 그 규제 때문에 거래가 못 됐던 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부터는 그 부분들을 많이 주목하고 있어요. 그 이제 이면에 있다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건 이제 뭐 골목이나 이런 데도 이제 그렇죠. 말씀하시죠? 대로변에서 하나 정도 한 블럭 정도 들어간 골목 이 음. 안에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대표님께서 진짜 많은 빌딩 중개 그리고 관련 업무 실무 다 보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 빌리니들 아니면 막 시작하시는 네.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건물 빌딩 이런 걸 이제 반드시 이제 취득하고 이제 꿈을 갖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그 중에 저도 하나고 이런 분들한테 혹시 당부 말씀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항상 당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예. 본인의 자금이 적다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본인이 자금이 적더라도 충분히 건물주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발품, 손품 파시고 많은 중개법인들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정보들 습득하셔야 되고 그 정보를 얼마나 잘 걸러내느냐 요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나도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언제든지 희망차게 들어오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반드시 그 마인드가 셋업이 되어 있어야 건물주가 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일도 진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를 내려치게 하지 마. 자신감을 가져. 이게 삶을 사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상담 받는 것이 무료인가요?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시간 맞춰서 오시면 점심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점심 마치 YG처럼 이 사옥에 있고요. 사옥 밑에 식당도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